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철이 들 무렵 변호사의 꿈을 정하고 법을 공부하게 되면서부터 별별 사연들을 듣고 봤던 저였는데 정작 제가 그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더니 변호사인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제가 직접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니 저도 다시 한번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 한 번쯤은 제 사연을 보내보고 싶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돼 지금껏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저희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걸 바쳐 저를 기르셨던 엄마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별 볼 일 없는 철부지로 남았을 거예요. 저는 엄마 덕분에 대학을 들어가고 마음 편히 공부하여 변호사가 됐지만 저희 엄마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시고 심지어 글도 읽을 줄 모르십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평생 공부에 대한 한이 있으셨던 엄마께서는 자식만큼은 그런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끝까지 제게 공부를 시키셨었죠. 수십 년 전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셨던 저희 엄마는 위아래로 줄줄이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자라며 평생 자기 목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신 분이셨어요. 가난한 탓에 형제들에게 치인 탓에 잘 먹지 못해 늘 배가 고파 하시던 엄마는 그저 배불리 먹고 사는 게 평생의 꿈인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그런 저희 엄마는 학교에 월사금 낼 돈도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셨고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번다고 너무 어릴 적부터 고생을 하셨어요. 남의 집 식모살이에 공장 공순이에 한참 어린 나이 때부터 가진 고생을 다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셨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나마 시집을 가면 고생을 좀 덜하게 될 줄 아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엄마는 결혼 후에도 고생을 하셔야만 했어요. 농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지어야 하셨죠. 외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친가에 땅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시집을 보내셨겠지만 사실 친가의 사정도 그리 여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시골 농부에게 시집 온 저희 엄마는 그 시절 모진 시집살이에 힘든 농사 짓느라 하루도 마음 편히 쉬신 날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손에 흙먼지가 지워질 새 없이 농사를 지으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는 홀로 저를 키우기 위해 아버지 몫까지 일을 하시며 평생 밭일을 하셔야 했죠. 그렇게 고된 삶을 사시면서도 저에게만큼은 모자란 거 하나 없이 키우려고 하시던 분이셨어요. 단 어렸을 적 자신이 너무 배고픈 생활을 해오셨던 분이라 엄마는 늘 제가 배고픈 것에만 걱정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다른 집 엄마들처럼 예쁜 옷에 예쁜 머리방울 하나 묶어주진 못하시면서 늘 제가 배가 고프진 않은지 물어오시던 분이셨죠. 어린 시절에는 철없이 그런 엄마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워낙 일찍부터 고생을 하셔서 다른 집 엄마들보다 한참은 더 들어 보이는 우리 엄마의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저는 남들 앞에서 엄마를 보이는 걸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학교에 오는 걸 무엇보다 싫어하고 부끄러워했죠. 도시락 두고 간 딸 걱정해서 학교까지 부랴부랴 찾아온 엄마를 보고 괜한 심술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도시락 가져왔어. 내가 학교 오지 말라 그랬잖아. 도시락 두고 가면 차라리 굶는다니까. 왜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아유, 그래도 공부하는 애가 어떻게 밥을 굶어. 밥은 꼭 먹어야 해. 굶으면 못 써. 알겠지? 그깟 밥 한 끼 굶는다고 무슨 사단이 난다고 그러는지 저희 엄마는 초라한 도시락이 부끄러워 모른 척 두고 간 딸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와 도시락을 챙겨주셨지만 저는 그런 엄마에게 괜히 짜증을 부리는 못난 딸이었습니다. 서둘러 달려와 제게 도시락을 주고 돌아가셨을 엄마가 고작 버스비 몇 푼 아끼겠다고 몇 시간 거리를 걸어서 가신다는 걸 모르고 말이죠. 저희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자신은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자식만큼은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싶어 하시던 참된 부모셨죠. 그랬던 저도 엄마의 지극정성을 깨달으며 조금씩 철이 들었고 어떻게든 저를 공부시키려는 엄마를 보며 마음을 다잡아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막연히 공부를 하다 제가 꿈을 가지게 된 계기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글을 몰라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무척이나 많으셨거든요. 젊어서는 글을 몰라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고 했었고 사기를 당하는 일도 참 많았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쓰며 돈 빌려달라던 지인들 말만 믿고 없는 돈까지 빌려줬지만 차용증인 줄 알았던 종이들은 전부 보증에 대한 각서였거나 아무렇게나 휘 적은 의미 없는 내용들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결심을 했다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기로 결심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죠. 제가 대학 들어가는 게 꿈인 저희 엄마의 꿈을 아주 멋지게 이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엄마가 절 키우신다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가시고 땡볕에 땀 뻘뻘 흘리며 고생하신 걸 생각한다면 제가 책상에 앉아서 팔자 좋게 공부하는 건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코피 쏟아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던 저는 다행히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국립대 법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국립대에 법대에 합격했다는 건 제게는 무척 대단한 일이었어요. 또 저희 엄마에게는 자식이 대학 문턱을 밟았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었죠. 엄마는 딸이 대학에 들어가 엄마의 한을 풀어주었다며 무척 좋아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꿈이었던 저는 대학에 들어간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다음 단계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당시는 사법고시 폐지가 확실히 되어 있던 시기였던 때라 다른 사람들은 로스쿨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저는 사법고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학비 때문에 국립대를 택했던 제가 그 비싼 로스쿨 학비를 댈 여력이 없었거든요. 저 같은 가난한 학생들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오로지 사법고시뿐이라고 생각하여 몇 년 남지 않은 사법고시를 제 모든 것을 걸고 준비를 하게 됐죠. 필요한 돈은 과외를 하여 벌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정말 죽었다 생각하며 공부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들 사법고시라는 게 의지와 노력만으로 합격이 되는 쉬운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몇 번의 고배를 마시게 됐죠. 그래도 다행히 제 노력에 대한 대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이후 무사히 연수원까지 수료를 하고서 운이 좋게 곧바로 취업이 돼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때 제 나이는 벌써 30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결혼 연령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자 나이 30이 넘어서는 다들 결혼하고 애도 낳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10여 년 가까이 공부하느라 그 나이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그렇다고 선을 봐서 무작정 결혼을 할 생각이 없던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고 일만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하던 로펌에서 송무팀 직원이었던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죠. 처음부터 회사 안에서 연애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하루 종일 회사 안에 있으면서 마주하다 보니 결국 그렇게 인연이 닿게 됐나 봅니다. 사실 그 당시 대형 로펌에서 초임 변호사로 일하던 저는 생각보다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약자들을 돕겠다고 그 고생해서 변호사가 됐지만 회사에서는 선악을 구별하며 변호를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약자보다는 돈 많은 악인들을 변호하던 일이 제 생각보다 많았죠. 변호사라는 직업이 도의적인 선택만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이제 막 일을 배우기 시작했던 저는 그런 상황들이 무척 힘겹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심적으로 힘들어하던 저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고 위로해줬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저처럼 약자들을 생각할 줄 알고 마음이 무척 따뜻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아무리 자기 일이 바빠도 바로 달려가서 도움을 줘야 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반해버린 저는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됐고 저희는 어느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니 사실 변호사라는 타이틀만 떼면 그리 잘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자리에 나가면 남편보다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나기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됨됨이가 더 중요했고 마음이 따뜻한 남편이야말로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서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고 저희는 무리 없이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원래부터 사위 욕심 같은 건 없으신 저희 엄마는 당연히 남편을 반겼고 집안에 늘 법조인이 있었으면 하셨던 시어머니 역시 저를 무척 반겨주셨어요. 내가 원래 우리 민우를 변호사 시키려고 했었어. 우리 집안에 법조인이 있는 게 내 꿈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민우 사법고시 뒷바라지까지 했는데 결국엔 안 되더라고. 내 소원은 결국 물 건너갔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변호사 며느리를 드리게 되면서 내 꿈을 이루게 됐구나. 고맙다 며느라. 변호사 아들 대신 변호사 며느리라도 만나 다행이라고 하시던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잘 풀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후에도 저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셨거든요. 여자로서 전문직 일을 하고 있고 좋은 남편을 얻어 시댁의 사랑까지 받고 있으니 더는 바랄 게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남편과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를 예뻐해 주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대하던 태도가 바뀌셨어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나니 이제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새를 못 참고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그리곤 왜 전화를 하지 않느냐며 묻기 시작하셨죠.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이제 막 집에 들어와서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도착했으면 바로바로 전화를 해야지. 전화 기다리고 있는 상대방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 우리 민우는 어떻니?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별 문제는 없었고? 네, 저희 둘 다 조금 피곤한 것 빼곤 괜찮아요. 그래, 그 모레부터 민우 출근해야 하잖니. 그러니까 네가 신경 좀 많이 써줘라. 우리 민우가 예민한 성격이라 여행 다녀오고 나서는 신경 쓸 게 더 많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평생 살던 자식과 떨어진 부모님의 걱정된 마음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모두 저에게 남편 뒷바라지를 하라는 말이었더라고요. 이후에도 제가 의뢰인의 변호를 준비할 때 또 재판을 받고 있을 때마다 시모는 수시로 전화를 해서 남편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짜증을 내기도 했죠.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너 벌써부터 시어머니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방금 전까지 고객분과 대화를 하고 있어서요. 소송 관련된 이야기라서 중간에 끊고 전화 받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시간 날 때 전화 드릴 테니까 연락 바란다고 남겨주시던가요. 내가 너희 또래처럼 문자를 잘 쓰는 게 아니잖니. 전화로 금방 끝날 말을 어느 세월에 문자로 쓰고 있어? 그리고 너, 내 전화 받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니? 난 네가 왠지 나를 무시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네? 제가 왜 어머님을 무시해요? 정말 일이 바빠서 그랬어요. 저도 성깔이라면 있었지만 이제 막 결혼을 한 새댁인데 시모에게 성질을 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알아서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죠. 여보, 오늘 어머님께 몇 번이나 전화 온 줄 알아? 내가 오늘 혹시나 싶어서 내 리듬 깨지지 않으려고 아침에 문자까지 보냈어. 재판 있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녁에 해달라고. 근데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 왜 당신 관련된 이야기를 나한테 하시는 거야? 당신한테 하지 않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 당신도 알지? 당신이 좀 어머님께 잘 설명해 드려. 그리고 이런 일 반복되지 않게 해주고.
아니, 엄마가 내가 말한다고 듣나? 당신이 엄마 잘 맞춰드려봐. 그게 가장 나을 거야. 남편은 제가 시모에게 괜한 의심을 받았다는 것도 구박을 받은 것도 알면서 시모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 후 알게 된 거지만 남편이 시모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마마보이였거든요. 결국 시모가 하는 말이라면 한 귀로 흘리려고 하고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는 최대한 받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억지를 부리는 시모에게 가만히 있으니 시모는 저를 가만히로 봤던 것 같아요. 더한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까지 제 탓으로 몰아가고는 했거든요. 정말 저의 문제라면 제가 억울해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늘을 봐야 제 잘못인지 남편 잘못인지 잘잘못이라도 따져볼 텐데 잘잘못을 따져볼 일마저 생기지 않았습니다. 허약한 남편은 일을 마치고 와서는 녹초가 됐고 그런 이유로 아이를 가질 틈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제가 화를 낼 만한 일은 몇 가지 더 있었어요. 엄마는 남편이 찾아왔다고만 하면 백년 손님이라며 왕을 모시듯 행동하면서도 항상 해준 게 없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시모는 저에게 어떻게 대했을지 대충들 짐작되실 거예요. 저희 친정에서 남편이 받은 대우와 정반대로 그 집 하녀 취급을 받았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희 엄마 보고 딸 변호사 만들어 대단하다고 하던 시모가 결혼 후에는 엄마 보고 한글도 모른다며 말을 둘러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면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다면 엄마가 자신의 탓을 할 게 뻔했으니까요. 시모만 무시하고 살면 큰 문제가 없었으니 최대한 시모와 마주치지 않으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죠. 그러던 중 엄마에게 좋은 일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땅이 개발지로 선정이 되며 땅값이 폭등하게 된 거죠. 평소 저와 농사 이외에는 관심이 없던 엄마는 그 소식마저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그 소식을 접하게 된 제가 엄마에게 먼저 말하면서 아시게 됐죠. 엄마, 아빠가 물려준 땅 있잖아. 거기 개발된다는 소식 들었어? 아마 땅 사겠다고 온 사람들 때문에 난리일 텐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듣긴 들었어. 나야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 뭘 잘 아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지. 어쩐지 동네에 외지 사람들이 엄청 찾아오더라. 우리 집에도 부동산 아저씨가 와서는 땅 내놓을 생각 있냐고 물어보던데. 엄청 많이 올랐나 봐? 그럼 엄청 올랐지. 아빠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때랑 비교도 할 수 없을걸? 자세한 건 그쪽 분위기를 봐야겠지만 적어도 몇십 배야. 내가 그 소식 듣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이제 우리 엄마 고생도 덜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 그 땅 팔아서 받는 돈 엄마 쓰고 싶은 곳에 다 써. 맨날 내가 준 돈은 자식 힘들게 벌은 돈이라면서 못 쓰겠다고 했었잖아. 그 땅 팔고 난 돈은 모두 엄마 돈이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겠지? 아직 팔리지도 않은 땅 가지고 무슨. 그리고 그 돈이 왜 내 돈이야? 그 돈 아끼고 아껴서 너한테 물려줘야 하는 돈들인데. 엄마는 돈 써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돈 쓰는 게 더 불편해. 그냥 지금이 좋아. 그래도 다행이네. 엄마가 죽고 나서 우리 딸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을까봐 걱정했었는데. 그 땅 몰랐다고 하니 이제 부모 노릇은 할 수 있겠다 싶다. 또 그 소리. 엄마가 뭘 못해줬다고 그래. 딸 공부시키겠다고 그렇게까지 했으면 된 거지. 그 돈 나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다 쓸 생각해. 알았지? 엄마는 큰돈이 생긴다는 말에도 자신의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시기보다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생겼다고 좋아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은 기분이 좋기보단 답답했습니다. 자식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서 끝까지 큰돈 들여 공부시켰으면 부모님으로서 할 만큼 하신 건데 왜 끝까지 자신보단 자식 생각만 하시는 건가 싶었죠.
다른 건 몰라도 그 땅을 팔아서 생긴 돈만큼은 엄마 노후를 위해 다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은 평생 농사와 시집살이 또 제 뒷바라지까지 쉼없이 사신 엄마의 정당한 대가였으니까요. 어찌됐던 간에 저에게 물려줄 만한 것이 생겼다고 생각한 엄마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이유가 뭐든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좋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도 너무 좋은 건지 엄마는 아직 땅을 팔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희에게 선물을 보내셨어요. 물론 땅값이 올랐다는 핑계로 보내신 선물이었지만 너무 무리를 하셨더라고요. 문제는 거기서 생겼습니다. 제가 무심코 남편에게 엄마가 가지고 있는 땅이 올랐다고 말을 하게 됐거든요. 여보, 근데 이게 다 뭐야? 뭐가 이렇게 많이 온 거야? 엄마가 뭘 보낸다고 했는데 나도 이렇게까지 많이 보냈는 줄은 몰랐네. 어? 우리 엄마 거도 보내셨네? 장모님 무슨 좋은 일 생기셨어? 이거 전부 다 하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아빠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땅이 개발된다고 해서 땅값이 올랐거든. 내가 엄마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말했다 싶다. 우리한테 이렇게 챙겨줘 놓고 자기는 또 먹던 반찬 그대로 먹고 있을 거 아니야. 장모님 땅값이 올랐다고? 당신 언제 알았어?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나도 며칠 전에 우연히 알았어. 우리 엄마는 별 관심도 없어서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고 있었고. 근데 내가 꼭 그걸 당신한테 말해줘야 해? 당신 혹시 그 땅 팔아서 생긴 돈으로 도움받으려는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지? 나 그 돈 전부 우리 엄마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할 생각이니까. 직장인인 내가 도움은 무슨. 그냥 좋은 소식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근데 얼마나 많이 올랐길래 장모님께서 이런 선물들 보내신 거야? 평당 몇백 되나? 엄마가 땅값 때문에 이렇게 했겠어? 그걸 핑계대고 이때다 싶어서 보낸 거겠지. 당신 피곤하지 않으면 어머님 앞으로 온 택배 가져다 드리고 와. 우리 엄마가 드리는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그리고 땅값 얘기는 하지 마.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했어. 괜히 돈 관련된 이야기 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소리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이것만 갖다 드리고 와. 저도 남편에게 말을 하고 아차 싶긴 했어요. 가족 간이라도 돈 이야기는 조심해야 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나온 말을 쓸어 담을 수도 없었고 그 정도로 단도리를 해놓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겠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 돈이야 제가 잘 가져다 줬으니 욕심 부릴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죠.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시모에게 저희 엄마가 가진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걸 말한 거죠. 시모는 자신에게 떨어질 콩고물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욕심을 숨기지도 않고 바로 보이더라고요. 아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시모는 주말을 맞아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자며 저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러나 싶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후로는 시모가 저에게 밥을 차려주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집에 있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밖에 나가서 밥을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날은 시모가 직접 상이 떡 벌어지게 차려놨더라고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오랜만에 받아보는 잔치상에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분위기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시모가 저희 엄마 땅값에 대해 말을 꺼냈죠. 그런데 정민아, 너희 어머님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 가지고 계시던 땅이 엄청 올랐다며? 네?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내가 민우한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 너희 어머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 내가 다 알진 못하지만 얼굴 새까맣게 타신 모습이나 그 굳은 살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짐작이 되더라. 그리고 딸 고생시키기 싫다고 홀로 그 촌에서 아직도 지내시고 계시니까 아휴, 나도 그동안 내색은 안 해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 근데 이제 그 땅 팔면 여유가 좀 생길 거 아니야.
네가 그 사돈 편히 지내실 수 있게 잘 모셔.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전 분명 욕심 많은 시모가 그 일을 알게 되면 당연히 뭘 바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순간 저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전에 몇몇 부정적인 모습을 봤다고 해도 그래도 한 가족인데 시모를 너무 못된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도 시모의 다음 이야기에 바로 접게 됐죠. 그런데 사돈께서 받게 될 돈이 좀 많더라. 내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잖니. 그래서 직접 너네 어머니 사시는 곳까지 내려가서 부동산 좀 둘러다녀 봤지. 딱히 시세는 없다고 해도 대충 알려주는 금액 보니까 제법 되더라고. 거기다 너희 어머님 가진 평수가 좀 된다며? 그러면 돈이 엄청 되던데. 그 정도면 어머님 혼자 쓰시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 싶다.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엄마가 땅을 팔게 됐을 때 받은 돈에 대한 콩고물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누가 궁금하다고 직접 내려가서 땅값 시세를 확인하고 오겠어요.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했고 대충 자신이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하기 위해 내려갔던 거겠죠. 그 말을 듣게 되자 괜한 오해를 하게 말을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중간하게 말하면 분명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시모 앞에서 확실히 못을 박아뒀죠. 아니요, 절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 돈 한 푼도 남지 않게 저희 어머니 홀로 다 쓰실 수 있게 하려고요. 저희 어머니 평생 동안 고생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은 여생 호화라는 호화 다 누릴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초밥 먹고 싶어서 일본 갔어. 뭐 가방 하나 사려고 이탈리아 갔다 왔지. 이런 거. 남들이 생각하기엔 사치 낭비일 수 있겠지만 남들 신경 쓸 필요 있나요? 남들은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하고 산 줄도 모르는데 돈으로 청춘을 보상받으면 그렇게 해드리겠지만 안 된다면 그런 호사라도 누려야 덜 억울하시죠. 그래서 아마 남는 돈이 없을 거예요. 그 돈들 다 탕진하셔도 그 다음에는 제가 효도를 해드려야 하니까 상관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절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모도 제가 하는 말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듣는 표정이었습니다. 곧장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그 새카만 속을 드러내라고 했는지 괜한 말을 꺼내 본전도 못 얻은 시모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중간에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저나 시모나 서로의 입장에서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으니 좀처럼 분위기가 밝아질 수는 없었어요. 결국 그날 자리는 침묵만 흐른 채 끝이 나게 됐죠. 시모 집을 나서고 차에 올라타자마자 전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말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 때문에 괜히 나랑 어머님 사이만 더 나빠졌잖아. 그걸 왜 말해? 그냥 좋은 일이니까 같이 축하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군 거 아니야? 엄마는 그냥 장모님 혼자 쓰기에 많을 것 같다고 말한 것 뿐인데. 그리고 솔직히 엄마 계산대로 하면 엄청 큰 돈은 맞잖아. 거기에서 조금 가족들 도와준다고 해도 문제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뭐?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양가 집안끼리 뭘 주고받고 무슨 도움 받았는지 하나씩 다 따져봐? 당신이 더 잘 알지? 누가 더 많이 가져다 드렸는지. 내가 치사하다는 말 나올까봐 말하지 않은 거야. 알아? 그리고 선물 정도는 모르겠다만 어머님 하신 말씀이 겨우 선물 정도라고 생각해? 혼자 쓰시기 너무 많은 돈이라고? 그럼 나눠 쓰자는 말 아니야. 우리 엄마 땅인데 그걸 왜 나눠서 써? 그러면 어머님은 우리 엄마한테 콩 한 쪽이라도 나눠준 적 있으셔? 당신 똑바로 생각해. 당신 어머니라고 팔이 안쪽으로 구부려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우리 엄마 땅 관련해서 욕심 부리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겠어? 이혼이라는 게 연인들 간의 헤어짐처럼 쉬운 일이라면 차 안에 있던 그 순간 남편과 이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이잖아요. 쉽게 이혼 선택을 하기에는 생각해야 하는 게 너무도 많았죠. 결국 남편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을 내고
그날의 일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시모는 계속 저희 엄마 땅에 대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물론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못했지만요. 아들을 붙잡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남편은 다른 방으로 가거나 밖으로 나가기 바빴고 제가 알게 되면 큰일 난다며 시모를 다그쳤습니다. 그런 모습 역시 제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남편의 노력이 가상해 모른 척하기로 했었죠. 시모도 그러다 말겠거니 싶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두 사람 뜻이 맞는다고 해도 저희 엄마 땅이고 엄마 돈인데 자기들이 뭘 어쩌겠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신경을 아예 끄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평소처럼 일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면 좀처럼 전화를 하지 않던 엄마가 무슨 일인지 전화가 오셨죠. 좀처럼 오지 않는 전화니 저도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바로 받게 됐고요.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민아, 미안. 너 바쁠 텐데. 계속 전화를 할까 말까 했는데 너한테 확인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나야 문제 없지. 그것보다 너 문제 생겼다며. 그건 잘 풀린 거야? 나? 엄마가 아니라 나? 나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왜?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어? 다름이 아니라 너희 시어머니께서 엊그저께 찾아오셨거든? 처음에는 오셔서 저번에 받은 선물 답례할 겸 또 오랜만에 얼굴 볼 겸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좀 있다가 어두운 표정으로 나한테 종이를 여러 장을 건네주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뭘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내 재산 딸한테 상속한다는 서류래. 그 말씀하시고 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 네가 소송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면서 그래서 큰돈 배상해야 된다고. 네 얼굴이 찍힌 인터넷 뉴스까지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힘들게 말씀을 꺼내시더라. 내 땅값이 많이 오른 거 너한테 들어서 알고 있으시다고. 그 부모로서 자식 잘 되는 게 제일이지 않냐면서 빨리 너한테 상속해서 합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 뭐? 시어머니가?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어머니 되는 분이니까 하라는 대로 했지. 다른 일도 아니고 네가 큰일 나게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정민아, 그 엄마가 뭐 잘못한 거니? 너 정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엄마, 나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엄마, 시어머니가 건네준 종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둔 거 있어? 그리고 혹시 인감이나 신분증 달라고 하지 않았어? 달라고 하는 건 다 줬는데. 난 한글을 모르니까 네 시어머니께서 다 해준다고 하셔서. 그리고 사진은 못 찍어뒀어. 그땐 그럴 정신이 없어서. 미안해요. 엄마가 또 뭐 실수했나 보다. 맞지? 대충 들어보니 재산 관련해서 시모가 한글을 모르시던 엄마를 속여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정확히 어떤 수작질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하기도 전에 짜증이 확 밀려왔지만 우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미안해하는 엄마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됐죠. 아니야. 근데 다행히 일이 잘 해결돼서 엄마 돈까지 필요 없게 됐어. 그 서류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난 또 무슨 일이라고. 걱정되면 바로 전화를 하지. 다음부턴 엄마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바로 전화해. 알았지? 엄마를 안심시켜 놓고서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상속일 리는 없었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상속이 될 리가 없었고 증여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제3자가 서명을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생각이 났던 게 부동산 매매였습니다. 시모가 위임을 받고 땅을 팔아버린 게 아닐까 싶었죠. 혹시나 해서 부동산 등기를 열람해보니 다행히도 아직 매매를 하기 전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서명을 했다는 서류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모 집으로 곧장 찾아가게 됐죠. 집을 찾아가 들어가니 시모가 없더라고요. 시모가 자리에 없다는 게 저나 시모 두 사람 모두에게 다행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제 감정이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시모 상판에 주먹을 날렸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쨌거나 거실장을 시작으로 안방 서랍과 옷장까지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증거들을 하나씩 확보할 수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시모의 통장이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부동산을 매매 계약하고 나서 가계약한 금액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였죠. 시모가 대리인으로 작성한 가계약 서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이야 매매 상대방 측에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별로 중요하진 않았지만 오늘 그 자리에서 시모와 남편에게 찍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었죠. 난리칠 것들이 준비되자 남편을 시모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근무 중이라 못 나온다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 회사에서 나오게 했어요. 남편을 기다리던 그 사이 시모가 먼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모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어지럽혀진 집안 꼴을 보고는 곧장 소리를 질러댔죠. 경비실에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지 밖으로 나가려는 시모를 제가 불러 세웠습니다. 도둑 든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난리 친 거니까. 정민이니? 너가 이 짓거리를 해놨다고? 아니 왜? 몰라서 그러세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오리발 내밀려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엄마 땅 팔려고 하고 있잖아. 안 그래? 제가 둘러서 말하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이야기를 하자 시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정리하고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알았구나. 안 그래도 내가 이번 주에 너랑 민우를 불러서 말하려고 했다. 맞아. 내가 네 시어머니 땅 대신해서 팔려고 하는 거. 그런데 내가 나조차고 그 땅 팔려고 하는 줄 아니? 내가 알아보니까 거기 지금 거품이 낀 것 같아서 내가 고점에서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야. 따지려고 들어도 뭘 알고 따져야지. 네가 거기 부동산 싹 돌아보기라도 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을 뭘로 몰아가니? 그리고 너 시어머니 앞에서 어디 감히 반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어디서 큰 소리야? 당신 분위기 파악 못하나 본데. 나 변호사야.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까지 이 일로 물고 늘어지려고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알아? 어디 겁도 없이 우리 엄마를 속여? 이 범죄자 년이. 범죄자? 이 년이 정말 보자 하니까. 시모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려고 할 때 남편이 급히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저와 시모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하고 있었죠. 뭐야? 왜 이래? 도둑이라도 든 거야? 두 사람은 왜 그러고 있고? 야,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 속여서 땅 팔아먹으려고 한 거 알고 있었어 몰랐어? 똑바로 말해라. 뭐? 땅을 팔아? 엄마, 저 사람 말 정말이야? 모두가 좋자고 한 거야. 가장 비쌀 때 팔아야 뭘 나눠도 더 받고 나누지. 내가 얼마나 비싸게 받은 줄 알아? 그런데 처녀는 그것도 못마땅하나 보다. 나보고 뭐라고 한 줄 아니? 아까 전부터 계속 반말하고 나보고 범죄자년이라고 하더라. 이 집꼴도 다 처년이 한 거야. 너 엄마가 이런 데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당신 우리 엄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 정말 그렇게 했어? 남편은 시모가 땅을 팔려고 했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시모만 잡고 끝내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 입에서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어머니 되는 분이고 당신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리고 엄마 말 못 들었어? 가족들 다 잘 되라고 하신 행동이라고 하시잖아. 어차피 나중 돼서 팔 땅인데 비싸게 팔았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왜 그래? 장모님이 혼자 단독으로 다른 사람한테 꾀임을 당해서 파셨으면 제대로 감 못 받을 수도 있었어.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잘못하다간 사기도 당하실 수 있는 거라고. 물론 엄마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결과가 나왔으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고 끝내. 이번 일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어. 입 밖으로 나오면 다 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있는 건지 열이 받아 곧장 맞받아 쳤죠. 잘못? 결과? 야, 결과가 어떻게 됐든 너네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잘 된 거라고? 그럼 이 사건 법원에 가져다가 누가 잘못했는지 볼까? 내가 아까 전까지만 해도 너네 엄마 선에서 끝내려고 했거든. 근데 안 되겠다. 그 부모의 그 자식 새끼라고 너도 글러 먹었네. 쥐뿔 잘난 것도 없으면 정신 상태라도 똑바로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비겁하더라도 내 비위를 잘 맞추던가 했어야지. 어디서 범죄 저지른 연편을 들어? 내가 혹시 몰라서 종류별로 준비했는데 잘 됐네. 오늘부터 나는 너랑 네 엄마한테 이혼 소송, 매매 계약 취하 소송, 사문서 행사 및 사기로 소송 들어갈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이 악물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말하자 남편과 시모 모두 자신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1초도 안 돼서 아까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정민아. 소송이라니. 가족들끼리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내가 말했잖니. 다 사돈 위에서 한 일이라니까. 아직 가계약이니까 내가 취소하마.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 되는 거잖니. 되긴 뭐가 돼? 니년 대갈통에 무슨 생각이 쳐들어 있는지 알았는데 너 같은 년들은 호시탐탐 기회 노리다 또 이런 짓거리 할 거라는 거 내가 아주 잘 알아. 지금 봐. 자존심도 없어서 소송이라는 한마디에 곧장 꼬리 내리는 거. 우리 엄마 속에서 사인 받아가고 인감 가져가면 일 쉽게 풀릴 줄 알았지? 한번 두고 보자고. 나 자신 있어.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속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 그리고 입증 안 해도 상관없지. 애초에 그 돈이 당신 통장에 있는 것부터 잘못된 거니까. 내가 니년 인생 말년에 교도소 구경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어? 그리고 너 김민우, 우리 얼마 되지 않은 결혼 생활 기여도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따져보자. 알겠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꼬이더라도 너 이쪽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지 엄마가 범죄 저지르는 거 옹호하는 놈을 법무법인에 일하게 둘 것 같아? 야, 네가 변호사야? 의뢰받아서 범죄자 변호하는 거야? 뭣도 아닌 게 전부터 사람 열받게 하고 있어.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너네 엄마 죽으면 너 따라 죽기라도 할 거니? 맨날 지 엄마 치마 속에 숨어가지고는. 나이 처먹었으면 정신 차려. 이 마마보이 새끼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돈 돌려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번만 제발 그냥 넘어가줘. 응? 두 사람은 잘못을 했다며 빌어왔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전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참 전에 내린 뒤였어요. 그래도 잠시 고민하는 척을 했죠. 소송하면서 필요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한 기망 행위를 자백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이제껏 무슨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상세히 자백하라고 했죠. 두 바보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모든 걸 말했고 필요한 것을 다 얻게 된 저는 두 사람에게 뒤돌아서 소장이나 기다리라고 하고 자리를 떠났죠. 그 다음은 별것 없어요. 시간이 좀 걸렸을 뿐 시모가 한 행동들에 대한 소송과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죠. 그와 별개로 남편이 어떠한 사람이고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근히 퍼뜨렸습니다. 물론 시모가 한 행동을 옹호한 것도 말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모친 역시 소송 중이니 제가 한 말들에 힘을 실어줬죠. 제가 모든 소송에 승소하고 나서는 남편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서도 말이죠. 자신이 몸담은 곳이 다른 곳도 아니고 법 관련된 곳에다가 사무 쪽 일을 하는 직원이다 보니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이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알기론 전 남편은 지금 이쪽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모 역시 상황이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바랬던 것처럼 교도소까지는 보낼 수 없었지만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고 민사소송으로 거의에게 보상도 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땅은 제가 난리를 친 뒤 시모가 가계약이 취소하며 없었던 일이 됐고 제가 이 일을 벌이면서 다른 것보다 엄마가 또 자신의 탓을 할까 싶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제 앞에선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혼자서는 분명 자신 탓을 하실 것 같아 매번 엄마 때문에 벌어진 탓이 아니라는 걸 말했습니다. 이전부터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수시로 해서 그런지 이혼 소송 중에도 이혼 후에도 엄마는 제가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시진 않았어요. 그 뒤로는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소원처럼 엄마는 땅을 팔아 제가 생활하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지으셨고 지금까지 취미 삼아 작은 밭을 가꾸시며 사세요. 저는 그 사이 저희 엄마를 자신의 어머니같이 모시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다른 거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건 저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분명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모의 성격을 알고 또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을 알고 일찍이 그 결혼 생활을 끝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행복하지 않은 상황의 선택을 주저하시고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고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과감히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저의 주위 사람들 역시 행복해지는 거니까요. 그럼 전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행복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